클럽 가서 PT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내가 열심히 20개를 했는데 꼭 코치가 와가지고 여기서 5개만 더 하면 체력 오른다. 그 5개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한테 5분이 딱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자기의 한계치인 40분에 도달한 거예요. 게다가 수업 방식도 초등학교 때는 좀 뭔가 자유롭다가 좀 딱딱한 수업 방식인데, 그래서 버티고 버텨서 40분을 이겨냈는데 거기서 5분을 더하는 거죠. 아이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5분을 못 버텨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 공부 체력 키우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성공 경험이 공부 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그 아이의 공부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체력이라는 게 어떤 뭐 수학 불안처럼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제가 설명할 때 그냥 저 혼자 만들어 쓰는 말인데요. 공부하다 힘들 때마다 이제 이겨내는 거거든요. 이겨내는 힘.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하다가 막히면 아, 내가 이 방법이 맞나? 내가 틀렸나? 이렇게 하거나 하지 말까? 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이겨내는 힘들, 공부 체력이라서 아이들한테는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 체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근데 야, 버텨! 힘들어도 버텨!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조언 가지고도 잘 안 되실 거고요. 여러 설명회를 다니면 많은 자녀교육 강사분들이 기다려줘야 되고 끝까지 참아줘야 되고 아름다운 말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기다려줬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예쁜 말만 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다만 아, 그렇지, 오늘은 아름다운 말만 해야지 라고 하고 집에 들어가서 노는 아이를 보는 순간 이제 참지 못하시는 거죠.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공부 체력을 기르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한순간의 조언이나 그런 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고장난 라디오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고장난 라디오가 뭐냐면, 고장난 라디오처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왜 배워야 돼요? 수학 왜 해야 돼요? 맞아요. 통계 3번 할 줄 알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수학은 이래서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수학은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어떤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엄마는 너하고 협상 대상이 아니야. 엄마는 너를 항상 아껴줄 거고 너를 항상 챙겨주고 너를 사랑하지만 공부는 협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하면 해야 되는 거야를 초등학교 아이에게 느끼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입이 나와서 막 삐죽삐죽거리면서 문제를 풀고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하루 양을 끝내고 그러면서 공부 체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힘든 걸 버티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서 고장난 라디오가 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 세우기를 굉장히 강조를 드립니다. 아이하고 계획을 좀 세워서 지켜보셔라. 근데 대부분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세요. 계획 세우기 정도는 뭐 다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켜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난 그 극상위권 아이들 보면 항상 자기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애들은 계획이 잘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극상위권 애들은 항상 바쁘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네는 다 아는 것 같고 문제도 다 풀 줄 아는 것 같은데 뭐 저렇게 바쁘지? 항상 이 아이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해야 될 일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오늘 하루 놀아버리면 자기 계획에 수능 다음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쁜 겁니다. 보통 애들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일의 나와 오늘의 나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학교에서 중위권 애들한테 공부를 안 하면 계획 세워와봐 시키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계획표를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해야 될 거를 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걸 정해가지고 오거든요. 왜냐면 극상위권 애들처럼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걸 못 지키면 수정해서라도 다시 만들어서 해봐야 되는데 내나보다 그러고 말아버리면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가 부모님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고 지키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부모님이 아이하고 계획을 세우시려면 아이가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 계시면서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서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아이가 이걸 지켜낸다면 일주일 단위로 정말 하루 종일 놀아도 될 정도로 큰 보상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 아, 이렇게 계획을 지키는 게 나의 공부를 키우는 거구나 라고 해서 좀 의욕을 좀 가질 수가 있고요. 공부 체력을 기르는 데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쭉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옳다라는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신감을 키워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칭찬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칭찬하실 때 잘했어, 오 대견해 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이는 사실은 뭘 잘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공 경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기를 쓰고서라도 성공 경험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아이가 뭐를 예를 들면 문제집을 이만큼 끝내놓으면 얘 입장에선 그냥 자기가 오늘 할 일을 한 거잖아요. 이게 성공임을 느낄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드셔서라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나는 공부에 성공했구나를 계속 느껴야 아, 나는 잘하는 아이구나, 난 할 수 있는 아이구나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칭찬도 뭐냐면 이렇게 긴 문제를 다 읽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라든가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다 풀어냈단 말이야 라든가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시면서 내가 해낸 일을 성공으로 느끼게 해주셔야 아이는 자신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선이 올라가면 부모님이 좀 설명해 보시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설명해 줄래? 이렇게 설명해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설명해 줄래? 예를 들면 4분의 1하고 6분의 1하고 더하는데 분모를 12로 만들었는데 이거 24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애가 엄마 나는 12가 더 간단한데? 그래서 그냥 한 건데? 근데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의 목적은 성공 경험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근데 사실은 그게 4하고 6의 최소 공배수야 이러면 예성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고 좀 과도하게라도 좀 해주시면서 아 계속 성공하는구나를 느끼게 해주시면 공부하는 거에 흥미를 가지면서 좀 공부 체력을 기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힘든 일이 있어도 본인이 좀 해결하는 힘을 좀 기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부 체력 기르는 거랑 우리 문제 해결력 키우는 거 학교 공부가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사회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프로젝트 해야 되고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일해야 되고 근데 막 그 엉덩이 무겁고 이거 해본 사람은 똑같이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계획도 세워서 똑같이 일하고 근데 학교 다닐 때 그 경험이 없었던 친구들은 가서 똑같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시기에 그 공부 체력 기르고 공부하는 법 배우고 막 이런 게 다 사회에 나가서도 다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중등 수학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크게 시험을 안 보잖아요. 단어 평가만 보고 막 이러니까 아이 수학 잘하지 않나 막 이러는데 중학교 입학하고 이제 성적이 막 바닥을 막 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작가님은 중1 수학이 어려운 게 당연하다. 이제 늘어난 수업 시간 그리고 인지 발달 단계 변화 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학년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정말 급변하는 시기이긴 해요. 수업 형태의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의 변화가 40분에서 45분으로 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의 건방진 기성세대들은 그깟 5분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헬스클럽 가서 PT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내가 열심히 20개를 했는데 꼭 코치가 와가지고 여기서 5개만 더 하면 체력 오른다. 그 5개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한테 5분이 딱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자기의 한계치인 40분에 도달한 거예요. 게다가 수업 방식도 초등학교 때는 좀 뭔가 자유롭다가 좀 딱딱한 수업 방식인데 그래서 버텨서 40분을 이겨냈는데 거기서 5분을 더하는 거죠. 아이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5분을 못 버텨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 앉아있는 연습부터 우선 시키게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45분 정도 앉아있기 뭐 아니면 1시간 정도 앉아있기를 좀 연습을 하면서 아이가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인해 이미 그 연습을 하고 온 아이들도 있으니 그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는 교과별로 담당 선생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인데 가끔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야 신기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환경의 변화처럼. 교과별 담당 선생님이 생겼다는 거는 이제 과목이 좀 더 심화됐다는 얘기니까 이제 네가 배우는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질 거야 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전 과목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야 정훈아 너는 수학은 잘하는데 사회를 못해. 그러니까 사회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를 봐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 거죠. 중학교에 가서 똑같은 상황이면 아마 수학 선생님은 저를 잘하는 아이로 생각할 텐데 사회 선생님은 저를 못하는 아이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컨트롤 타워가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적응을 못하면 자기가 공부하는 거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못 찾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부모님이 자기 아이가 뭐를 못하고 뭐를 잘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생인 거잖아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면서 뭐가 어려운지를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인지 발달 단계라는 거는 구체적 조작기라는 단계가 있고요, 형식적 조작기라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연령대로는 초등학생의 구체적 조작기, 그다음에 중학생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데, 구체적 조작기에는 영상적 표현까지는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구체적 조작기는 상징적 표현까지 가능하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게 뭐냐면, 영상적 표현,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된 건 이해가 가능한데 상징적인 거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초등학생인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모르는 수를 네모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중학교는 X로 쓰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중학교 때부터 사용하는 거죠. 근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아직 구체적 조작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아이들이 일부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문자 다루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문자 다루는 게 어렵고 자꾸 이상한 답을 쓰면 애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발달 단계에 따른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1이 수학이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학년별로 좀 집중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보시면 진짜 수학을 하기 위한 준비의 연습 과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함수가 중요해, 뭐 2차 함수가 중요해,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뭐 함수를 배우기 전에 뭐 그래프를 배운다든가 좌표평면을 배운다든가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은 좀 급변하는 시기인 게 뭐냐면, 예전하고 전혀 다른 걸, 갑자기 다른 걸 배우기 시작하는 게 뭐 1차 방정식을 배우기도 하고 도형에 대한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초등학교 때 이거랑 같아? 네, 그러면 끝났는데 왜 같냐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서 좀 따라 써보고 이러는 게 중요해서 중학교 1학년은 교과서의 완전 정복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신 증명을 따라 써보고 한번 베껴 써보고 외워보고 이러는 게 제일 좋고요.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수학이 시작되는 거죠. 교육과정을 보시면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익숙한 게 나올 거예요. 뭐 방정식이라든가 부등식이라든가 2차 함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난도의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중학교 2학년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교육과정을 쭉 보시면 많이 보던 이름이 하나 보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도형이 그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도형이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에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열심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중3은 이제 좀 더 심화된 걸로 가는 거죠. 중3 과정에서는 빨리 중3을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을 공부해야지 보다,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중학교 2학년 거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중학교 걸 복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위한 맞춤 중등 수학 공부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은 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평가가 없잖아요. 근데 요새는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위권은 아니겠지 라고 하다가 이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하위권이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학생들은 빨리 초등학교 거를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잖아요. 초등학교 거를 굳이 해야 되나? 사실은 초등학교 내용 중에 고등학생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비례 부분의 법칙 이런 것들은 고등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신기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걸 복습을 한 다음에 하위권 학생들은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초등학교 거 중에 내가 뭐를 모르지를 빨리 공부를 해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추천하는 방법이 이제 교과서 완전 정복인 거거든요. 교과서를 베껴 쓰라고 시킵니다. 아예. 손으로 옮겨 쓰라고. 원래 교과서를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하위권이어서 아직 공부 습관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써보면서 한번 해보고, 예제 문제도 교과서에 보면 예제도 이렇게 밑에 풀이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베껴 써보는 게 좋습니다. 아예 풀이까지. 교과서를 정확히 읽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고, 특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가 어려운 이유가 시작을 못하는 거거든요. 문제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예제에 있는 그 풀이를 자기가 계속 써보면서 익혀보고 다음 문제 풀어보면서 외워버리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교과서를 베껴 쓰라고 시키면 사실은 하위권 학생들은 공부 습관이 잘 안 거쳐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끝이 있잖아요. 오늘은 요까지만 쓰면 돼. 그러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만 하면 놀 수 있다가 있기 때문에 공부 습관을 기르는 연습도 좀 되는 편이어서 이걸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중위권은 공부시키기 제일 어려운 애들이거든요. 중위권 애들이 크게 보면 두 부류로 좀 나눕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위권이 안 돼요,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안타까운 중위권이 있고요. 내가 아직 시작을 안 했어 라고 생각하는 건방지 중위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권인 학생들은 문제점이 뭐냐면 개념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풀이 연습만 하는.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잘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전 했는데요 라고. 근데 개념학습이 책을 펴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그것까지 풀이가 자기 힘으로 마무리돼야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많이 시키는 게 뭐냐면 해설지 만들기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마치 교과서나 문제집에 있는 것처럼 풀이를 써내려 가면서, 예를 들면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A가 2보다 클 때 A가 2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생기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서 문제 해설지를 쓰다 보면 수학 실력이 확 늘거든요. 처음에 못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부터 이렇게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중위권 학생들은 그런 교과서 해설지 만들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좀 암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상위권 학생들은 추천 공부법이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잘할 수 있게.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실력이 좀 더 키워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추천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풀이 찾아보라고 시키긴 해요. 다른 풀이를 찾아봐라. 그럼 상위권 애들은 또 얘네들은 지금까지 문제를 항상 풀어왔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풀이를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막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아, 이런 건 없구나, 이런 건 이렇게 해보. 도형 문제를 뭐 식으로 풀어본다든가 식 문제를 도형으로 풀어본다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각자 자기 실력에 맞게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성적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대입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수학은 입시랑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작가님은 학부모도 입시를 좀 공부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입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시가 대단히 복잡한 제도들이 있어서, 근데 사실은 대단히 복잡한 입시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난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긴 하는데 사실 본인 자녀가 쓰는 전형은 2-3개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알아야 되는 전형은. 그래서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은 면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입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이걸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담임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고 적절하게 아이를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힘들어도 해야 되겠구나 싶으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EBS라든가 아니면 뭐 대형 뭐 사교육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본인들의 입시 설명에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몇 개 보시고 거기 있는 단어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뭐 지역에서 인근 오프라인 설명회도 있으면 참석을 해보시면서 정보를 얻으시고요. 모르는 건 찾아보시고, 대학 어디가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이트거든요. 거기 가면 전년도 경쟁률 커트라인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입시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건 필요하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